2차전지 아직까지도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솔직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첨단 소재랑 배터리 사업의 지분가치 합이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넘어요. 올해부터. 올해가 네, 원년이에요? 올해가 딱 원년이에요. 넘는 어. 원년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럼 포인트죠. 밸류가 바뀔 수 있는 밸류가 거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밸류를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고객사를 다 갖고 있어요. 뭐 GM, 포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점점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출연 요청 드리기도 살짝 죄송스러울 정도로 아닙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네. 그리고 워낙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냥 인간적으로 더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수빈 대표님이면 뭐 제가 뭐 저랑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에 또 대표님 개인 채널이신 네네. 훈훈한 주식 채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네네.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2차전지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죠? 네. 약간 그런 분위기를 타서 그 채널이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채널이 성장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또 같이 공통 그게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렇죠. 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열심히 찍고 있고 사실 저는 또 대표님과 오늘 특히나 다룰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달에 또 드디어 진행되지 나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더 실적이 중요해지는 장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봤을 때 어떠한 주식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과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째로는 2차전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에코프로가 네네. 드디어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에코프로 주주님들 주주님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100만 원을 찍은 것 자체가 네. 너무나 큰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있고 네. 이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황제주가 탄생했다. 네네. 와. 그 말 되게 잘 만드시네. 백호프로란 용어가 생긴 거 아세요? 백호프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이거 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백호프로가 돼서 이제 200만 가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하게 수급으로 땡겼다고 보고 있어요. 센티멘탈로. 네. 일종의 센티로 땡긴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이슈라는 게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에 배팅하는 건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좀 위로 방향성을 보고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건하게 아주 최근에는 네이버나 뭐 종목토론방에 한 주 모으기 운동 아, 그래요? 옛날에 저희 때 막 금 모으기 운동처럼 네, 3점 모으기 운동도 한창 많이 맞아요. 역시 잘 기억하시네. 그래서 에코프로 한 주 모으기 운동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공매도로 아예 그냥 무찔러 버리네. 아예 그냥 박멸하자. 공매도를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자. 지금 그래서 지금 공매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빌리는 대주 물량 자체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고 사실은 최근 수급 보면은 대차 잔고가 좀 줄긴 줄었어요.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 보니까 원래 평균 거래 금액 대비 이 공매 물량 자체가 항상 보면은 뭐 두 자릿수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막 20%대까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제자 그 HTS에서 보니까 한 4%대까지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많이 갖고 있는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보면은 덩어리 크게 뭐 38만 주, 뭐 11만 주 아니면 뭐 7만 주, 뭐 4만 주 이렇게 5만 주, 6만 주씩 그래도 파는 것보다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수급이 잡히고 있어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겠지만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아마 저희가 다음 달에 만나면은 전체적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포함한 전체 이제 소위 말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땡기는 상황인데 수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유난히 2차전지 섹터는 네네. 대장주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섹터들은 약간 같이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2차전지는 유난히 대장주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양극재 업체들 위주의 강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언제쯤 후발주가 좀 따라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좀 이어질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저도 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1등주하고 2, 3등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갭이 이렇게 생기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랐거든요. 네. 40만 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는 한 4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포스코홀딩스가 47%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에코프로는 어제 종가 기준에 797% 오른 거죠. 1월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50대 800이니까 16배 차이 나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 수급의 쏠림 현상 심한 데는 철저하게 좀 개인 수급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지금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개인 수급이.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에코프로 이 BM 쪽에 몰린 개인의 수급이 저는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긴 해요. 앞으로도. 그리고 워낙 박 이사님 8대 종목이 워낙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게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이 2차 전지에서 투자의 정답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너무나 지금 뭐 저평가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저평가돼 있는 뭐 그 기타 양극재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셀단에서는 LG 엔솔 이런 회사들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건데, 그게 딱 뭐 다음 주부터 분산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분명히 순환매는 일어날 것이다. 그 예가 철저하게 사실 장비주 단에서 윤성 FNC 빼고는 다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론 하나기술 수주권도 있었지만 하나기술이 장비주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PNT랑 같이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극재도 사실은 그 에코프로 BM만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만큼의 캐파를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LNF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순환매는 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구조적인 이유로 양극재의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랑 비양극재, 물론 뭐 너무 잘 알죠.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니까 여전히 중요한 거고, 양극재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극재 외 비양극재는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느냐? 근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비양극재가 성장을 하는데 양극재만큼 매출과 이익에서 업사이드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양극재라고 하면 그 음극재, 뭐 CNT 도전재, 뭐 분리막, 전액인데 CNT 도전재, 분리막, 전액, 음극재도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만 떨어졌지 매출과 이익이 폭풍 성장합니다. 100%씩 성장을 해요.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100%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저는 분명히 완화될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양극재 말고 비양극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도 별로 없어서 소외가 된 것뿐이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가긴 갈 건데 2차 전지 내에서 싼 거 없어? 아니면 저평가된 거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외에 타 소재 갖고 계신 분들이 상실감이 클 건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만큼 뭐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의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뭐 예를 들어 상대적인 박탈감 그냥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그 뭐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그러니까 비양극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팔고 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탄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기의 문제지 순환매는 분명히 돌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네네네. 막 옆집에서 막 난리가 나면 맞아요. 계속 뭔가 초조해지고 네네. 내가 내 선택이 잘못됐나 네네. 싶어서 아 지금이라도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네네. 라는 생각이 분명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보니까 경험상 여기가 철저하게 소외돼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순간 고점에서 물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 마음이 대부분 확률적으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는 없다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답 없고 100% 없는데 그럼 우리는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데서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2차 전지 자체 전체 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그냥 극단적으로 밸류에이션 낮은 데서 그러니까 LG화학이 100만 원짜리가 6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65만 원짜리가 90만 원 갈 확률이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한 10배 올랐거든요. 지금 20만 원대 중반 초반, 20만 원 초반인데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갈 확률이랑 저는 전자가 더 높다고 봐요. LG화학 5만 원짜리가 90만 원 갈 확률이 코스모 신소재 지금 10배 오른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가는 거가 확률이 전 떨어진다고 봐요. 코스모 신소재가 못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를 줄이려면 확률적으로 어느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큰 틀에서는 좋은 기업을 싸게 잘 발굴해서 적정한 가치에 파는 건데 좋은 기업 발굴하는 거 못지않게 싸게 사는 게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 아실 네. 거예요. 싸게 사야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 갭이 적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에서 상승할 갭이랑 LG엔솔이랑 뭐 LNF에서 상승할 갭이랑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2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 됐어요. 그럼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갈 확률이랑 원래 100만 원짜리 가치 있는 회사가 60만 원까지 떨어졌다니까 40%가 빠졌어요. LG화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우리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100만 원짜리가 그냥 펀더멘털 멀쩡한데 물론 석유화학 사업 얘기하시면 석유화학 지금 LG화학에서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부보다 첨단 소재 사업,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니까요. 당장 올해부터 이익에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첨단 소재 사업의 영업이랑 배터리 LG엔솔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를 합친 거. 그게 첨단 소재랑 배터리 사업의 지분 가치 합이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넘어요. 올해부터. 올해가 원년이에요? 올해가 딱 원년이에요. 넘는 원년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럼 포인트죠. 밸류가 바뀔 수 있는 밸류가 거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밸류를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옛날 LG 생활건강 그 차성용 부회장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분이라고 믿는데 지금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님이 첨단 소재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첨단 소재에서 30조 매출하겠다는 걸 10조 더 상향했어요. 40조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밝힌 자리거든요. 그럼 첨단 소재 과정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극재 사업 계속 키우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신 분이 팔아서 LG화학 가져가겠다? 그거는 사실 또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신규 투자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 투자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선택할 거냐 LG화학을 선택할 거냐 봤을 때는 저는 LG화학이 그 확률적으로 더 높아 보이고 기존의 에코프로비엠 보유자예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보유자는 언제 팔면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침투율이 목에 찼을 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40% 50% 됐을 때 에코프로비엠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
에코프로비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급격하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 전기차가 더 이상 시장에서 이슈화되지 않을 때. 근데 전기차 시장 이슈화되지 않을 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뭐 5년, 7년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 네 가지 시점 중에 가장 빠른 거는 캐펙스 투자 둔화일 거예요. 캐펙스 투자 둔화되는 시점이 아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보다 뭐 정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시차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부터 팔면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지금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조건이 만족하는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없으니까 에코프로비엠 갖고 계신 분들은 큰 틀에서 펀더멘탈의 그 구조가 깨질 때, 펀더멘탈의 어떤 약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파시는 거지. 뭐 굳이 뭐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판다? 그거는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 거고. 근데 신규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때는 고점에 사서 물리실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고 사시자. 좀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아직까지도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솔직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 자체가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요.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 말은 가파르게 오르기도 오르지만 에코프로만 보셔서 그래요. 다른 종목들은요. 올랐다 빠질 땐 또 급격하게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식 투자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수익 내서 한 방에 나오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주식 투자 기본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그 데이터 중에 수출 데이터 있잖아요. 매월 나오는. 네. 저는 2차 전지가 당연히 2차 전지 품목이 10위권은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한양대학교 그 김광석 교수님을 토론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20위권 정도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엄청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가파라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다 포함해서 그 소위 말하는 수출 증가폭은 1등이래요. 수출 증가폭은 1등인데 순위가 2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10위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저는 10위권이 뭐예요? 5위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2차 전지가 뭐 반도체 시장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게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출 증가폭이 5위권으로 간다? 그럼 그 데이터 나오는 중간중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이런 회사들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 적정 성장률의 피크를 찍고 둔화되겠죠. 근데 그 피크 찍고 둔화되는 시점까지는 정말 최소한의 2-3년의 시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아까 5가지 조건 말씀드렸을 때 가장 빠른 시기가 도래하는 거는 캐펙스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시점인데 캐펙스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조차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최소한 2-3년의 갭은 남아있고 올해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 26%에서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30%까지 본다고 하는데 26%에서 30% 돼도 여기서 2배 이상의 업사이드는 남아 있는 거죠. 네. 5월달 데이터에 자동차 부품이랑 자동차 자체도 원체 좋았지만 그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 반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데 아주 그냥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2배 넘게 증가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니까 아직 성장주고 구조적인 성장주 중에 실적이 찍히는 회사가 일종의 탈탄소, 친환경, 글로벌 정부가 지금 밀어주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에 전기차를 타든 말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완성차 업체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휘발유차 생산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기차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전체 밸류가 꽉 우리나라 자체 내재화가 되어 있는 게 이런 산업이 거의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생태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도
글로벌 탑에 들어가고요. 소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뭐 반도체도 너무나 유망한 산업이긴 하지만 네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생산 쪽으로만 너무 강점이 있지. 맞습니다. 뭐 네. 기타 뭐 설계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네. 많이 취약한데.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다 잘하고 있어서 네네. 이에 대한 프리미엄 메리트도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중국 업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중국 업체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술 진입 장벽이 분명히 존재한다. 기술 진입 장벽은 뭐 최소 2년을 보고 있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동안 우리나라 업체는 뭐 손가락 빨고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지금 중국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를 엄청 견제해가지고 인터 배터리에 막 기자들 질문 답변도 안 해주고 기자들 막 차단하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막 배척하고 막 엄청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의 배타적으로 구는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실상은 중국 업체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차세대 뭐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차세대 이제 소위 그렇죠, 뭐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중국이 뭐 그러니까 뭐 고션이 뭐 미국에서 승인을 받든 말든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앞만 보기 바쁜데 네네네. 언제 뒤를 돌아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를 그렇게 막 뭐 견제하거나 엄청난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박 이사님이 제일 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양극재 업체나 국내 셀 업체한테 LFP 배터리 너네가 좀 만들어줘 먼저 요청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하이니케 양극재 3원계 양극재로도 잘 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게 팩트가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부 맞는 측면을 봤을 때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계속 이슈 체크나 팩트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대세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우려나 잘못된 그 일종의 찌라시성 기사들 승인 받지도 않았는데 승인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이슈들이 생각보다 100% 맞는 사실이 너무 아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 관련돼서 사실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생태계가 엄청 중요한데 생태계가 셀 소재 장비가 다 잘 돼 있으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발주나 수주를 주기에도 너무 편한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는 중국의 BTR이 잘하니까 중국 BTR 주고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움이 잘하니까 에코프로비움 주고 뭐 셀은 LG엔솔이 잘하니까 LG엔솔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 완성차 업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 손실 발생하는데 LG엔솔 밸류체인 라인에 CNT 도전제하는 나노 신소재 있고 양극재하는 LG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있고 LG엔솔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 중에 뭐 윤성 FNC도 있고 PNT도 있고 그 라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앞단에 광물까지 미국의 그 리튬 광산 사가지고 우리가 광물 조달하는 것부터 끝단에 장비까지 다 합계 통으로 다 합계 하는 게 LG그룹, 포스코그룹,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성차 업체에서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배터리도 약간 불안한데 양극재는 한국 거 써야 되는데 장비도 한국 거 써야 되는데 셀만 CAT 읽고 갖다 쓰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고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 수직 계열화라는 게 수직 계열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게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 말고는 사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나? 그렇죠. 네. 뭐 폐배터리까지. 네네네, 폐배터리까지. 완전히 그냥 네. 한 큐에 다 끝내버릴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것도 한 그룹사가 다 해요. 포스코가 다 하고요. LG가 다 하고, LG그룹이 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얻을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우위를 점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정치적 이슈까지. 2차 전지를 보면 볼수록 참 국뽕을 맞는 것 같긴 네. 해요. 약간 그럴까봐 저도 굉장히 경계를 약간
국뽕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 점 감안합니다. 혹시 대표님 그 이제는 상반기가 끝나고 네네. 어느새 또 하반기로 진입하는 과정인데 특별히 2차 전지 중에서도 하반기에 뭐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게 있으세요? 네, 하반기에 저는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량이고요. 전기차 어떤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5월달 데이터 중에 중국에서 LG 엔솔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번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LG 엔솔이 중국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LG 엔솔도 중국에서 난징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0.9기가와트시가 나왔고 증가폭으로 치면 892%가 증가했어요. 네.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CATL이 거의 아시죠? 테슬라 북미는 파나소닉, 유럽은 CATL, 일부 동남아나 이쪽은 그 LG 엔솔. 네. 네. 근데 CATL의 일부 유럽 가는 물량 중에 일부가 LG 엔솔이 뺏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LG 엔솔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그거는 뭐 합리적으로 걱정하실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에서 북미는 그렇다 쳐요. 북미는 이제 탈중국이니까 배제된다 치고 유럽에서 CATL 점유율이 침투율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 항상 LG 엔솔이 졌는데 물론 지금도 LG 엔솔을 뛰어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CATL하고 LG 엔솔이 거의 동일 기가와트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엄청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90%? 전년 대비 90% 출하량이 늘어났는데 CATL은 128%가 늘어난 거죠. 압도적으로 출하량 증가가 일어났고 아니나 다를까 왜 이게 늘어났나 봤더니 유럽에서 모델 3랑 모델 Y,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1등, 2등을 했거든요. 테슬라 영향이네요. 네, 테슬라의 영향이 크고 테슬라가 가격이 인하하면서 엄청나게 잘 팔렸고 근데 이게 물론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슬라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이 진짜 오래된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4, 5년이 넘은 차거든요. 지금 신차 예정일이 네, 언제죠? 지금 원래 그 사이버트럭 얘기 나온 거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었고 네. 사이버트럭 외에도 왜 저가차 3천만 원대 모델명은 모델 2라고 하던데요. 네. 모델 2도 사실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 신차가 나와야 되는데 사이버트럭도 그렇고 모델 2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 여태까지 지금 계속 테슬라가 신차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델 3, 모델 Y로 이렇게 유럽에서 판매량 1등, 2등 찍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진짜 대단한 거 엄청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차들은 어떠냐? 그러면 유럽에서 보면은 폭스바겐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 잘합니다. 북미에서는 3등이고요. 유럽에서 4등, 5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엄청나요. 그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어느 배터리 쓰죠? 국내 배터리 쓰거든요. 일부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중국 배터리 쓰는 거를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국 배터리 쓰는 것 자체가 100으로 치면 뭐 20% 언더예요. 네, 그렇게 크게 뭐 중국 배터리 쓰는 게 의미 있는 수준의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는 골고루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예, SK온을 씁니다. 그래서 차종이 어떤 차종이 잘 팔리는지 봐야 되는데 유럽에서 모델 3랑 모델 Y를 제외한 3등이 피아트의 일렉트릭 500이라고. 네. 피아트 어디 그룹이죠? 스텔란티스 그룹 합병됐잖아요. 스텔란티스의 피아트 E500이라고 거의 1인승에 가까운 진짜 막 엄청 작은 차. 티코 생각하시면 되겠다. 티코급 차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일렉트릭 50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의미 있는 출하량 증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CATL 배터리가 많이 장착된 유럽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 LG 엔솔이 장착된 유럽의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 봤을 때는
CATL은 그러면 테슬라 말고 대안이 있냐? CATL은 지금 테슬라 말고 볼보 C 시리즈에 납품을 하거든요. 볼보. 근데 볼보가 BMW나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그룹만큼 의미 있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볼보가 차가 뭐 워낙 튼튼하고 뭐 볼보에 대한 또 나름 매니아층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볼보 차가 막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유럽 주력은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인데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는 국내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국 CAT의 출하량 증가는 계속 확인해야겠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국내 업체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 워낙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북미에서 나갈 물량을 일부 유럽에서 빼서 지금 북미로 더 돌리는데 그거조차도 유럽에서 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또 다시 유럽 쪽으로도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좀 대장주로의 쏠림 현상이 너무 네네. 큰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렇지만 네. 전체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배터리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왜냐면은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있어서 네. 배터리만 수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차 전지 말고 혹시 또 주목해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신지. 전기차가 같이 커지면 결국 전기차 안에 많은 전기 장치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장. 예. 저는 전장도 당연히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전장 관련돼서는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사실 도태돼가지고 떨어져 나갔고 LG전자만 계속 적자인데도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심지어 한 5년 넘게 계속 적자였죠. 그러다가 원래는 올해 23년에 흑자 전환할 거로 예상했는데 더 빠르게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맞아요. 예, 올해는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막 삼성 뛰어넘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전장 관련돼서는 뭐 밑에 작은 회사들도 있죠. 뭐 그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차량용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같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가 주가가 견조하게 가야지 나머지 전장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LG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냐면 일단 전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장이 LG전자 매출의 뭐 60% 70%를 차지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출에 위로 성장할 수 있는 볼륨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워낙 가전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LG전자 입장에서는 가전이 그냥 기본만 해줘도 전장이요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전장 LG전자만 봤을 때. 그리고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 네,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조 초과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조가 매출에 한 방에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적으로 연간으로 쪼개져서 인식이 되니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LG 엔솔하고 LG화학이 워낙 굳건하게 완성차 업체한테 좋은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배터리가 나갈 때 전장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렇게 협력의 개념으로 충분히 나갈 더 좋은 고객사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도 배터리가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파워트레인 같은 구동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구동 관련돼서 이 LG가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마그나가 계속 적자했는데 마그나도 올해 흑자 전환해요. 맞아요. 저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주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LG가 전장 사업부도 적자였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지만 이 파워트레인 부분의 마그나 사업부도 마그나가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치면 파워트레인 뭐 탑3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예. 진짜 큰 회사인데 LG랑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마그나 강점이 뭐냐? 미국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고객사를 다 갖고 있어요. 뭐 GM, 포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파워트레인 자체도 네. 배터리를 제외하면 그 전기차 안에 있는 주요 부품 중에 또 가장 원자재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구동 모터 이거는 굉장히 큰 포지션인데 워낙 배터리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파워트레인의 뭐 글로벌 선두권 업체인 이제 마그나가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했고 마그나가 당연히 LG전자 연결 실적으로 이익에 기여를 하며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전방 시장이 20%씩 성장하고 심지어는 그 차량용 그 디스플레이 요새는 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연평균 2029년까지 한 29% 정도 평균 성장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29년에 피크 찍고 30년 되는 순간 성장률이 그냥 수직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5%대 미만으로.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계속 전기 장치화 되고 있고 그렇죠. 테슬라가 그 높은 밸류를 받는 거는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다 뿐이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자체는 진짜 별로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전혀 1도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완성차 업체도 현대기아차랑 스텔란티스랑 BMW랑 그죠?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갖고 있는 휘발유차에 대한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안 뛰어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선점 효과를 잘한 거죠.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 높은 밸류를 받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테슬라도. 그랬던 이유는 자동차의 밸류를 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밸류를 받은 거고 그 소위 말하는 AI 인공지능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련된 회사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회사의 밸류를 받으니까 간 거지. 테슬라가 뭐 전기차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 모델 3 모델 Y 지금 5년도 넘는 차 갖고 지금 여지껏 울겨먹고 있잖아요. 신차도 안 내고 못 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배터리도 뭐 자기네가 만든다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요. 지금 테슬라를 떠받들어주는 밑에 밸류체인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다 테슬라 차를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한 거지. 테슬라 자체의 자동차 경쟁력은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란 거에 대한 엄청난 밸류를 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차량용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이 앞으로 안 커질 거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 단계가 계속 발전하면 차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안에서 엔터를 할 수도 있고 내 사무를 볼 수도 그쵸. 있고. 예. 그럼 그건 다 뭘로 돌리냐? 그럼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시장은 뭐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서 약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는 좀 사실 쉽진 않고 변동성도 크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느 기업이든 삼성은 삼성 SDI라는 SI 시스템 통합 업체가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든요. 현대차는 현대 오토앱을 갖고 있고, 그렇죠. 신세계는 신세계 INC를 갖고 있고, LG는 LG CNS를 갖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뭐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경쟁력이 없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라는 강력한 일단 이 전방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강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위에서 5위권하는 현대차라는 막강한 그 전방 산업이 있는데 현대차 관련돼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거는 현대오토에버에 거의 몰빵으로 다 몰아주거든요. 현대오토에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잘 개발하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도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전장이랑도 연결되는 게 뭘까? 전장은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면 디스플레이. 예.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콕핏. 그럼 디지털 콕핏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도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뭐 텔레칩스 이런 회사도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대장주는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 그룹에서 전동화하는데 100% 2026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시대 전동화에 뭐 거의 100조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100조 중에 주력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게을리하지 않겠다. 소프트웨어도 30조 이상 개발하겠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는 게 소프트웨어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제일 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클 거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오토에버고 현대오토에버가 전혀 뭐 주목 못 받았죠. 사실 뭐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막 HL 만도니 뭐 SL이니 이런 회사들도 소리 소문 없이 자동차 부품주 갈 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뭐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장은 역시나 LG전자가 앞으로 전장 사업부가 가전 사업부를 뛰어넘으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전 사업부만큼의 매출과 이익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그나, LG 마그나도 굉장히 이제 실적 기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LG 마그나 자체가 워낙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다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부분에서 LG 마그나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네, 5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못했다 뿐이지 매출은 계속 폭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LG전자 얘기하니까 2021년도였나요? 네. 그때 갑자기 애플카 이슈 붙으면서 네네 맞아요. 엄청 1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찍었었어요. 네. 네. 17만 원까지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네. 사실 뭐 약간 가끔씩 튀어나오거든요. 네, 나와요 요새도. 네. 네. 심지어 소니도 나와요. 소니도. 네, 맞아요. 네. 소니카 네, 나오고. 네, 소니카. 네. 그래서 과연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최근에 사실 그 메타버스 비전 프로 만든 것도 네.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을 네. 또 애플이 선보인 건데 네, 네. 충분히 자동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전 하더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테슬라도 하는데 애플 못할 이유가 네. 없죠. 테슬라의 인력이랑 애플의 인력이랑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상위권의 인력이 가는 데가 구글이고요. 그다음 구글, 애플 거의 동급으로. 네. 그리고 그 밑단급이 이제 테슬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보다 구글, 애플 인력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중에 최상위로 가는데 애플이 뭐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인공지능 AI 관련된 기술이 없을 거예요. 전혀 테슬라에 저는 뭐 기술력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쵸. 전혀 꿀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LG 그룹이랑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네. 워낙 LG 이노텍하고도 막역하고 LG 전자하고도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터리 조달받으면 배터리만 조달받을 수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네. 진짜 애플카 이슈가 붙는다면 네. 또 LG 그룹사가 네. 다시금 더 부각받을 수 네, 있죠.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거는 전혀 지금 LG그룹의 전혀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이 전기차 시장이나 전장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파이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를 3년 안에 뛰어넘는 시장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전방 시장이. 그런데 이 큰 시장을 애플이 기술력이나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고 자본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뛰어든다? 계속 썰이 무성하게 나온다고 해서 애플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기의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기존에 계속 그 사업부를 다각화한 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출시했잖아요. 네, 네. 가뜩이나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완전 죽어가는 포화 상황에서 상태요. 분명히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할 건데 네, 네. 모빌리티 시장을 안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건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애플 입장에서도 배터리가 40%잖아요. 배터리 수급만 애플이 사실 잘 조달만 할 수 있다면 전기차 시장에 관련돼서 애플이 그렇게 막 주저할 만큼의 뭐 어떤 리스크 요인이나 그거는 사실 뭐 크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LG그룹사도 네, 전평가 네. 받을 수도 있겠네요. LG 그룹사에 대한 LG화학이 또 못 가는 이유가 약간 LG 그룹사가 LG 화학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찌됐건 분할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그게 아직도 네. 투심이 네, 투자 심리가 좋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LG화학 본업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 야 너는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양국제 사업부 또 따로 떼내서 또 분할 상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좀 LG 그룹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금 LG 화학이나 LG 에너지솔루션 너무 지금 배터리 사업 좋잖아요. 좀 글로벌 탑인데 그런 적극적인 주주 가치를 그 올리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포스코는 지금요 네. 포스코 IR TV 만들고 포스코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IR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완전 그랬죠.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아,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검색하시면요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요. 포스코 IR TV 만들고요. 엄청 포스코 IR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사실 달라요. 에코프로 그룹사도 네. 어느 정도 그런 좀 주주 가치에 굉장히 대한 잘하죠. 네, 네. 되게 저번에도 네. 그 자사주 소각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좀 마음 아프지만 에코프로그램하고 LNF의 주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또 거기서 주가 차이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런 게 확실히 네. 영향을 줘요. 엄청 영향 줍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이 엄청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혹시 그러면 네. 그 대표님께서 네. 이제 또 하반기에 특별히 또 2차전지 외에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으세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키포인트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매크로는 뭐 그렇게 막 매크로 이슈에 우리가 계속 매몰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데 실적 뭐가 좋을 거냐? 2차 전지는 사실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외에 저는 반도체는 역시나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같고 그때 말씀드린 기술 진입 장벽이나 구조적인 기술 이슈를 써야 되는 뭐 HPSP 그다음에 그 EUV 관련돼서 SNS 때 이런 회사들은 계속 차별화된 실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SNS도 매출과 이익이 거의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HPSP도 매출과 이익이 거의 50%씩 성장 예상하고 있고 그건 이제 반도체 단에서는 특정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계속 올해 내년 초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틈새 시장 중에 월등히 실적 잘 나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라면값 떨어뜨린다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해가지고 네. 하면 라면 농심 비롯해서 오뚜기 삼양식품 뭐 삼양사 다 막 박살 났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20%씩 빠졌었거든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렸는데 뭐 그 내린 폭 자체가 일단 굉장히 적고요. 삼양식품은 제일 메인인 불닭볶음면은 가격을 안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라면 가격 내리고 오르는 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건데 우리나라 전체 라면 상반기에 판 것만 2조 넘게 팔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와. 거기 55%가 삼양식품이에요. 55%요? 55%. 절반 이상이요. 전체 라면 수출의 55%가 삼양식품이에요. 농심이 많을 것 같죠. 언제 그렇게까지 네. 됐대요? 아 언제 그렇게 됐냐면 2년 안짝이에요. 네. 불닭볶음면 네. 파워가 네. 진짜 세네요. 진짜 세고요. 야 언제 때 불닭볶음면이 하신데 아직도 여전하다니까요. 네. 해외에 그렇게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가 봐요. 왜 그 한때 매운 거 먹게 해서 유튜브에 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와서 네. 막 한식 체험 하는데 네네네. 매운 음식들 잘 못 먹거든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그 불닭볶음면은 사실 저도 매운 거 좋아하지만 못 먹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외에 파는 불닭볶음면을 덜 맵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네,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소스가 주는 뭐 강렬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소스가 주는 뭐 강렬한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 그러니까 불닭볶음면만 해도 야, 중국 포지션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국 포지션은 점점 낮아지고요. 심지어 중동, 그다음에 유럽, 북미를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 높은 그러네요. 밸류에이션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니신푸드 일본 라면이 1등인데 니신푸드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30% 육박했는데 지금 21%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9%를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가져갔어요. 농심은 진짜 계속 미국의 라면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서 2등까지 올라왔고요. 니신푸드랑 4에서 5%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나고요. 10등 바뀌었던 삼양식품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지금 6등이에요. 지금 라면 시장에서. 근데 농심의 라면이랑 삼양식품의 라면은 비싸요. 싸게 안 팔아요. 심지어 국내 가격보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파는데
미국의 평균 라면 시장 가격은 1.6불 정도 되는데 1.6에서 1.7불인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2불 넘게 받는데요. 에? 2.2불을 받는데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농심의 또 그 짜파게티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것도 2불 넘게 받는데 역시 잘 팔리고. 짜왕 뭐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네. 먹나? 아, 약간 K컬처 문화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 때문에 또 엄청 그때 핫한 부분도 있고. 그거 유행했잖아요. 그 짜파구리. 짜파구리. 예, 예. 그거 섞어서 먹는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 수요. 오,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비싼 라면 잘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왔고 농심은 2위, 삼양식품 6위. 그래서 라면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잘 팔리고 해외 캐파 계속 해외에서 시장 확대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문화랑도 아무래도 결합돼서. 네. 라면은 이 식품 쪽은 곡물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최근에 곡물가가 특별하게 뭐 튀는 현상도 딱히 없었고. 네네 맞아요. 그 말씀 주신 그 원재료 되게 중요한데 원재료 그 밀 가격 같은 경우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또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뭐 원재료 가격 그렇게 막 폭등만 나오지 않으면은 뭐 라면 라면 회사들의 이익률이 그렇게 갉아먹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재미난 건 그 소스도 엄청나게 팔린대요. 소스만요? 네, 소스만. 네, 소스 비중 20% 미만인데 이게 소스가 더 마진이 좋거든요. 라면보다. 근데 이 소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에서. 네.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그리고 얘네가 한번 맞아요.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 때문에 잘못 캐파 늘렸다가 한번 코되게 혼났거든요. 매출이 안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그래서 캐파를 5년 동안 증설을 안 했어요. 엄청 보수적인 증설. 그래서 그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 더 잘 될 줄 알고 캐펙스 늘렸다가 한번 진짜 코되게 혼났거든요.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캐펙스를 안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밀양에 연간 6억 개 라면 만들 수 있는 캐펙스를 50% 넘게 증설을 한 거예요. 한번 당했잖아요. 5년 동안 증설을 안 했다니까. 그 왜 증설했겠어요? 확신을 가진 거.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해외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밀양의 가동률이 공장은 또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40%대밖에 안 나와요. 초기에는 원래 가동률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생산 수율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거의 80%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풀캐파로 돌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미친 듯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계속 좋을 거고 삼양식품 아마 2분기에도 계속 최대 실적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1,000억 이상 이익 내는 회사인데 라면 회사들이 진짜 이익률이 짜요. 맞아요. 진짜 짜요. 농심도 그렇고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익률이 3% 막 4% 이렇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어마어마합니다. 농심의 이익률에 4배, 5배 나오거든요. 볼까요? 삼양식품 이익률 한번 보실까요? 10%가 넘는 거예요? 네. 10% 넘죠. 훨씬 넘죠. 삼양식품 이익률 보시면 10%, 10.2%.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에 13%까지 개선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계속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거의 10%대 이익률 나왔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11% 정도대 영업이익률 나오네요. 10.8%.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동률 더 좋아지면 최고 좋을 때는 14.7%까지 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초중반 나오는 거니까 뭐 농심이나 CJ 제일제당이나 오뚜기에 비하면 3배 넘는 이익률이니까 월등히 좋다. 그래서 라면 업체는 앞으로 실적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는 비싼데 엔터도 계속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진짜 끝장납니다. 엔터가 뭐 흠잡을 게 주가 비싼 거 말고 흠잡을 게 없어요. 지금요 BTS가 음반 100만 파는데 4년 8개월 걸렸는데 뉴진스가 이거 7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와. 뉴진스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네요, 네. 진짜. 르세라핌이 1년 안 걸렸대요. 르세라핌 비슷해요. 한 8, 9개월 걸렸다는 것 같아요. 100만 장 파는데. 근데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이 걸그룹 안 나올까요? 지금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베이비몬스터 YG. 베이비몬스터 YG 100만 아마 당연히 팔겠죠. 근데 얼마나 그 기간을 단축하냐 문제인데 그런 이제 신생 걸그룹이든 보이그룹들의 손익분기점 BEP가 점점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데뷔하기 전에 애초에 팬덤이 모여 있어요. 이미 형성돼 있죠 팬덤이.
그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네. 때문에 네. 애초에 팬덤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선주 물량이 그냥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앨범 그다음에 콘서트 이거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네. 앨범 가격도 비싸고 콘서트 맞아요. 가격도 비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연 봐주잖아요. 심지어 옛날 앨범까지 계속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앨범 판매량이요. 와 역대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세븐틴인가? 580만 장, 600만 장 시대고 아마 NCT일 거예요. NCT가 뭐 NCT 127 그죠? NCT 뭐 드림 뭐 해가지고 앨범만 800만 장씩 넘게 팔거든요. SM NCT, JYP 뭐가 있죠?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가 또 500만 장 이상씩 팔거든요. 트와이스도 네, 난리났고. 트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앨범 판매가 뭐 급격하게 꺾일 거냐?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기존의 일본하고 중국 시장을 넘어서 라면이랑 약간 비슷해요. 북미하고 유럽을 지금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케이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돼요. 4% 언더거든요. 그럼 이게 못해도 15에서 20%까지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제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뭐 방학기 대학생인데 방학 기간에 와가지고 야 거기 애들 실제로 대학생들이 케이팝 듣냐? 케이팝 듣냐 관심 있냐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데 그래. 심지어 약간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그 동부 이쪽이 아니고 저쪽 아틀란타 이쪽이거든요. 되게 다양하대 인종이 뭐 스페인계도 있고 뭐 남미계도 있고 있는데 엄청 듣는데 케이팝 진짜 인기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아 이번에 50-50도 난리 났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빌보드 그죠? 응. 네. 뭐 BTS도 단독으로 지민 나가가지고 1등하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글로벌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엔터 회사들도 이제는 완전 플랫폼화 되고 있다. 뭐 개별 아티스트가 조금 안 좋더라도 사실 다른 뭐 저연차 아티스트가 막 미친 듯이 벌크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엔터 회사들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가 뭐 완전 뭐 시장에서 죽은 테마로 됐지만 저는 메타버스 시장이 뭐 다시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랑 가장 결합력이 큰 게 엔터 회사고 그렇죠. IP가 워낙 강하니까.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좋잖아요 사실. 네. 그 아이돌이 잘 되면 그 아이돌을 통해서 일종의 굿즈 상품이 그렇죠.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겨 먹는데 하이브 하면 이제 위버스란 플랫폼이 있거든요. 지금 플랫폼의 가치는 하이브의 주가에서 뭐 거의 반영이 100% 안 됐다고 보고 있고 또 디어유란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플랫폼의 가치가 사실 엔터 회사들을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다.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와 위버스가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뭐 MAU라고 하잖아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금 당연히 1,000만 넘었고요. 올해 2023년 말까지 가면 2,700만 돌파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우리 구독자 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2,700만에 10%만 270만만 이게 굿즈 상품 사주고 팬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270만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구독자 100만만 돼도 막 진짜 난리 나는데 그죠? 100만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10만이 목표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플랫폼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매출과 이익의 레버리지 극대화 효과를 노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엔터 회사들 이제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지화 하잖아요 지금. 물론 A2K가 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A2K를 시발점으로 현지 외국인을 그것도 마침 플랫폼화 해가지고 확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미국 엔터에서 사오잖아요. 그 M&A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비주얼 되면서 춤 엄청나게 잘 추면서 그죠? 이렇게 사실 그룹으로 최적화된 이렇게 정말 잘 훈련된 교육받은 이런 엔터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엔터 회사를 키우는 그 능력조차도 기획하는 능력 이거 자체가 글로벌 탑급으로 이거 완전
일종의 에코프로비움이 가진 강력한 하이니켄 양극재 기술 진입 장벽처럼 우리 엔터 회사들이 가진 이 칼군무와 아이돌 기획력 이거 기술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엔터 회사가 시총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JYP 이번에 MSCI 8월달에 편입 유력하게 지금 뽑히고 있어요. 에코프로 외 종목 중에 JYP 엔터가 시총 기준만 만족하면 지금 MSCI 8월달에 편입되면 거기서 또 다시 엔터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엔터를 사실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산업이긴 한데 네. 요즘에 더 좋게 본 게 네. 지금은 세계가 사실 쪼개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탈세계화 시대인데 네네. 엔터는 국경을 넘더라고요. 국경을 뛰어넘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는 완전 온라인 시장이 돼버렸고 맞아요. 뭐 음반, 네. 앨범 뭐 오프라인 가서 사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다 온라인으로 듣고 스트리밍도 다 온라인으로 듣고 맞습니다. 콘서트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이거는 끝났다 네. 싶긴 했었거든요. 네. 온라인의 플랫폼화도 엔터를 성장시킨 그 50-50가 뭐 엄청나게 그 활동에서 한 게 아니고 그 틱톡이랑 유튜브로 먼저 뜨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홍보하는 것도 너무 쉽고 네. 참 옛날에는 다 돈 주고 막 TV 나가고 맞아요. 이랬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자체 유튜브 플랫폼도 네. 있고 하니까 오히려 광고 수익까지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까지 벌죠. 네. BTS 아마 유튜브 구독자 수 블랙핑크 그다음에 트와이스 기본적으로 막 뭐 구독자 수가 한 뭐 7천만 막 이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진짜 그거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진짜 달러를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 그렇죠. 거죠. 달러를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대단합니다. 엔터도 진짜. 진짜 네. 생각할수록 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게 많을까. 잘하는 게 많아요. 산업군이 진짜 엄청 다양화돼 너무 있어요.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네. 전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기존에 반도체만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 2차 전지란 모멘텀 있고 엔터란 모멘텀 있고 의료기기란 모멘텀 있고 바이오 제약이란 모멘텀 있고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참 이런 시장이 없는데 그럼요. 맞습니다. 진짜 이 작은 땅덩어리에 네네. 왜 이렇게 인재가 많은 건지 그쵸.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는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다. 주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줘야 돼, 그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MSCI 선지국 지수 편입을 네. 좀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더더욱이 진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쵸. 훨씬- 수급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기의 차이겠지만 MSCI 선진지수에 분명히 편입은 될 겁니다. 대표님께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요즘에 네. 종목 차별화 장세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네네.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네.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맞아요. 네.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고 네네. 심지어는 신저가 뚫고 네네.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신규 주식 투자자 입장이라면 네. 주도주에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싼 주식 산다 하면서 소외주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 좀 더 현재로서는 좀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해. 근데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미친 듯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철저하게 소외된 저평가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 비싼 주도주를 사야 되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히 말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철저한 소외주를 아까 약간 제가 2차 전지 양극재를 말할 때는 약간 철저한 소외주가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그 과거에도 싼 거 저평가된 거 소외된 거로 나는 10배 100배 먹을 거야. 그렇게 계속 그 많이 좀 저평가된 거 소외주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커버 안 하는 종목들 많이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양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소외된 양극재 내에서 소외된 LG화학이나 LNF가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건 분명히 그 의견에는 전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주식 투자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주도주 중에 이제 네. 덜 오른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었던 네. 거고 네. 이거는 전체로 봤을 네. 때는 네. 주도주가 낫다라는 네. 입장이신 거죠. 네,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요. 철저하게 이게 미인 대회의 성격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나만 봐서 예뻐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고요. 남이 봐서 예뻐야 돼요. 기관도 예뻐야 되고 외국인도 예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싼 거는 싼 거에 대한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주식시장 정답이 없다니까.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에요. 확률을 높이는 싸움인데 그럼 뭐가 확률이 높을까? 확률적으로는 비싼 주도주가 더 갈 확률이 높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철저하게 분산을 하자. 비중을 나누는데 저 같으면 비싼 주도주 6.5. 진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주도주 6.5%, 그러니까 65%. 철저하게 소외된 주식 35%.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것 같아요. 분산을 할 것 같은데 단 여기에 그게 있겠죠. 철저한 소외주가 급격하게 급락이 뭐 20%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 비싼 주도주가 20% 이상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더 많이 빠진 급락 나온 관점에 비중을 더 실을 것 같아요. 네. 기본 베이스는 65대 35로 가져가는데 이 업종이 소외주가 됐던 아니면 비싼 주도주가 됐던 급락 나오는 업종에 10%를 더 얹을 것 같아요. 65대 35가 뭐 75대 25로 바뀌는 거죠. 더 싸졌네라는 관점으로. 네, 더 싸졌네 관점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소외주인데 커버리지가 적거나 사람들한테 많이 이슈가 안 된다고 소외주가 영원히 소외주가 되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씀 드리냐? 소외주 중에 철저하게 소외됐지만 실적은 좋은 회사들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뭐 의료기기는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의료기기는 개인이 땡긴 게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땡겨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많이 사는데 개인은 관심 없는 업종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 전력기기예요. 변압기 차단기. 변압기 차단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미국은요. 지금 변압기 차단기 노후화된 게요. 뭐 일부 지역은 50년 넘은데도 수두룩하고요. 평균적으로 40년 이상 됐어요. 근데 변압기 차단기가 엄청나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내 HD 현대일렉트릭, LS, 효성중공업이 발빠르게 미국에 진출해서 현지화해가지고 엄청난 북미의 교체 수요, 노후화된 수요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조정도 안 나와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신고가예요. LS 일렉트릭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셋 다 네. 52주 신고가 뚫더라고요. 52주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보다 뭐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소외돼 있잖아요. 개인들 그렇죠. 관심 없잖아요. 철저하게 소외됐지만 소리 소문 없이 주가는 간다니까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래서 실적 좋은 업종. 삼양식품 라면 드시는 분은 관심 있지만 주식하시는 입장에서 삼양식품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방어주 성격으로 네. 많이 생각하시죠. 그나마 엔터가 관심 없다가 지금 막 JYP랑 신고가 가니까 이제서야 막 JYP랑 하이브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화학은 박살나고 있죠. 근데 화학 여기서 시황이 더 나빠질 거냐?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막 공급을 폭발적으로 더 늘리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로 할 수 있냐? 에틸렌 스프레드 가격이 300불이 기준점이에요. 298불까지 왔다가 최근에 빠졌지만 그래도 247불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석유화학 제품 관련돼서 물론 중국에서 공급 늘리는 거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가장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게 유럽 업체들인데 유럽은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력비가 상승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들만의 또 뭐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뭐 강력한 NCC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업체들이요 생각보다 캐펙스를 엄청나게 못 늘리고 있어요. 유럽 업체들이 캐펙스 늘리는 게
중국에도 타격이 되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못 늘려가지고 유럽 업체들 노후화된 설비 폐쇄하고 공장 가동 중단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봐야 분명히 보는데 물론 가장 부가가치 높은 뭐 태양광 소재로 쓰이는 거 가전제품에 쓰이는 거 중에 LG화학이 잘하는 고부가가치 가전제품에 쓰이는 거 예, 고부가치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에 쓰이는 뭐 내장재 의료기기 내장재 그런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첨단 소재와 연결된 화학회사들은요 그냥 일반 석유화학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기초 석유화학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첨단 소재와 연결된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탄소섬유 이런 회사들은요 완벽하게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계속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리는 이유가 탄소섬유가 중국에서 탄소섬유를 원래 안 쓰는 이 태양광 인곳 성장로에 세라믹을 열심히 갖다 썼는데 세라믹이 자주 교체해야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탄소섬유를 엄청나게 세라믹 대체제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자기네들 탄소섬유로 캐파가 안 되니까 또 중국 내에서도 탄소섬유 업체들이 일종의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도 손을 벌린 거죠. 그랬더니 효성 첨단 소재가 중국 로컬 태양광 업체한테 미친 듯이 탄소섬유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탄소섬유가 수소 모멘텀으로 실적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땡겼는데 지금 탄소섬유가 영업이익률이 21% 나오는데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20%까지 올라왔어요. 5% 미만에서. 많이 올랐네. 네. 4배 올랐죠. 근데 내년에는 35%까지 보고 있어요. 매출과 이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성 첨단 소재는 말 그대로 첨단 소재 기업이 될 거예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 본업이 나쁘냐? 타이어 코드 엄청 좋아요, 지금. 맞아요. 전기차 무겁잖아요. 그리고 순간 가속해야 되잖아요. 타이어 코드를 더 많이 쓴다니까. 타이어 코드가 말 그대로 타이어를 보강하는 보강제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가 원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더 비싸요. 가격도 비싼데 물량을 20에서 30%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도 중국 업체들이 알아서 도태돼서 떨어져 나가니까 엄청나게 1등인 타이어 코드 1등이에요. 효성이 압도적인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52%의 시장 점유율 PET 타이어 코드. 그래서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배터리랑 양극재만 사람들이 보는데 이 타이어 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타이어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 막 만들어요 지금. 네, 넥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이어 시장 커지면 타이어 코드 성장할 수밖에 없고 탄소섬유가 지금 태양광 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면서 잘하고 있고 탄소섬유의 끝판은 역시 항공인데 T1000이라고 우주항공용 탄소섬유를 국내가 개발했어요. 죄다 이 항공용 탄소섬유는 역시나 뭐 첨단 소재 일본이 거의 끝판이거든요. 도레이. 네. 도레이가 싹쓸이에요. 도레이 테이진이 싹쓸이한데 그 시장을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효성이. 그래서 효성이 야 그럼 그 탄소섬유 그거 매출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돼요. 왜? 탄소섬유 캐펙스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서 도레이랑 효성 첨단 소재 야 너네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 계속 캐파 늘려. 에코프로비움이 포항이랑 아시죠? 새만금 전구체 새만금 네. 카듯이 전주에 지금 탄소섬유 공장 지금 서로 경쟁 붙이고 있어요. 세제 혜택 줄 테니까. 도레이랑 도레이 vs 효성 첨단 소재.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연간 29,000톤을 원래 25년까지 캐파를 하기로 했는데 1년을 앞당겼다니까요. 그거 왜 앞당길까요? 그만큼 고객사에서 야 탄소섬유 좀 빨리 갖다 줘. 우리 당장 뭐 항공에도 쓰고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도 쓰고 수소 압력용기, CNG 압력용기에도 써야 되니까 좀 갖다 줘. 야 우리 심지어 태양광에도 써야 돼. 그 지금 주문이 폭증해가지고 1년을 앞당긴대요. 그러니까 제가 탄소섬유 관련된 기사 이렇게 계속 리뷰해서 보지만 캐펙스 1년 앞당긴다는 기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탄소섬유 시장이 폭풍 성장할 거고 엄청나게 커질 거고 거기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90만 원 땡길 때는 수소 경제 좋아질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땡겼다면 이젠 진짜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화학 업체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로 기회가 있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모듈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모듈 미국에 공장 엄청나게 지어가지고요. 연간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MPC로 받는 것만 1,000억 넘게 받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화학 업종 중에 틈새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은 철저하게 소외됐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옥석가리기네요. 네, 옥석가리기입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아닌 다른 밸류 다른 업종 얘기하니까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2차 전지 편중돼서 얘기해서.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음 달에 또 같이 네. 얘기하면은 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실적이 2분기 나온다. 실적.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실적 리뷰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하죠.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네, 그래서 약간 소외주지만 실적이 좋아서 네.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네. 소외주 발굴 한번 해보시죠. 같이. 다음 달에 그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쵸. 다음 달이면 실적 다 나오니까요. 네. 네네. 2분기 실적 바탕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 지금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네. 좀 관망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적이 나와야지 내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관망을 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 아무리 장이 좋든 나쁘든 관망 얘기하셔서 제가 딱 문득 떠오른 건데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기본적으로 현금 20에서 30%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18년 동안 전업 투자 18년 동안 실전 투자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항상 기회는 오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와도 내가 현금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맞아요. 95%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 너무 싸고 너무 괜찮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종목이랑 현금이랑 어느 게 더 강력하냐? 현금이 더 저는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그 20에서 30%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관망 얘기하신 거 보니까 현금 포지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엄청나게 아마 대표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이제 실적 발표 보고 나서 네네. 이거는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싸? 네. 하는 거에 좀 확신을 갖고 배팅을 네.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식이 90%라 가지고 현금이 얼마 없어서 사실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뭔가 매일마다 뭐 돈을 써야 맞아요, 된다라는 맞아요. 네, 네. 강박에 좀 사로잡히신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지 네. 타율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굳이 볼에 휘둘르지 않으니까. 네네. 적절한 비유시. 네. 네. 내가 정확하게 이 가능한 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치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럼 확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차전지 외에도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섹터군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여러분들께서도 그 보시고 요거는 좀 내 마음에 드는데 네네.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또 자체적으로 공부도 해보시고 요즘 또 대표님 훈훈한 주식 채널에도 정말 또 다양하게 2차전지 뭐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또 콘텐츠 맞습니다. 올려주고 네. 계시니까 또 놀러 가셔서 네네. 또 이번 달에 대표님께서도 할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적 맞습니다. 발표 시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또 이 숫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네. 새로운 투자 기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세요. 부자 TV에도 굉장히 이 이수민 대표님이 고민해서 그 사실 뭐 개별 기업을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이 산업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영상 잘 봤다 끝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꼭 영상 보시고 나서 우주항공 산업은 이래서 앞으로 커지겠구나. 이래서 그래서 나만의 정리 복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철저하게 개별 기업 중심으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 철저하게 개별 기업 중심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실버 버튼 받으셔야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 김준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달에는 함께 실적 발표 나온 거 결과치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실적이 개선된 종목군들 한번 쫙 네네. 리스트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